네,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와서 데이터를 봤더니 화면 영상과 소리가 적절치 않게 촬영돼 가지고 부득이 실내에서 다시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기아자동차의 소렌토입니다. 4세대 소렌토죠. 기아자동차가 신형 플랫폼 N3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풀체인지한 4세대 소렌토를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정제된 강렬함, 리파인드 볼드니스라는 테마로 디자인을 했고요. 안 그래도 컸던 소렌토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0mm씩 더 커져서 이전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됐고요. 휠베이스도 35mm를 더 늘렸죠. 휠베이스가 늘어났다는 것, 그만큼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에 용이해졌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휠베이스를 넓히면 주행 안정감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할 만한 변화로는 2열에 독립 시트를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소렌토 6인승인 경우에 2열 시트를 좌우 각각 독립 시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뒷좌석에 3인용 벤치 시트가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각각 독립된 시트를 적용해서 좀 더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 아시다시피 2.2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모델도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2 디젤 엔진은 그대로고요. 여기에 8단 습식 DCT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처음 소렌토에 8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새로워진 변속기의 느낌 어떨지 살펴보는 것도 이번 시승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현대기아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템도 함께 적용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아페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전자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유소나 주차장 이런 데서 지갑을 꺼내고 할 필요 없이 기아페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자동차라는 게 엔진에 바퀴를 장착해서 움직이는, 내연기관을 장착해서 움직이는 이동수단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디바이스로 자동차가 진화해 가고 있음을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핸드폰에 바퀴를 달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듯 합니다. 다중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도 더해졌습니다. 그룹 최초로 소렌토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1차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다거나 했을 때 운전자가 차를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차가 알아서 차의 속도를 줄여주고 정지까지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2차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더해진 4세대 기아 소렌토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차로 가시죠. 출발합니다. 자, 디자인 함께 보시죠. 정제된 강렬함, 리파인드 볼드니스를 테마로 소렌토를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타이거 노즈 그릴, 기아자동차의 디자인 특징이죠. 이 부분이 좀 더 가로로 확장되면서 헤드램프와 연결이 됐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좌우로 넓혀지면서 헤드램프와 통합됐다라는 것이죠. 정면 모습이 좀 더 넓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는 세로형 버티컬 타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지면의 수평을 이루는 가로 라인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좌우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세로형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얘기죠. 차의 크기는 4810, 너비 1900, 높이 1700mm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각각 10mm씩 높아졌고요. 휠 베이스는 2815mm로 이전보다 35mm가 확장됐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면 헤드램프와 리어램프가 측면을 살짝 파고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측면 C필러 뒤로 샤크핀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차창을 두르는 크롬 라인이 날렵한 예각을 이루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루프라인과 이어지는 리어 스포일러 안쪽에는 히든 와이퍼가 숨겨져 있습니다. 뒷창을 닦아주는 리어 와이퍼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스포일러 안쪽으로 숨겨 놓은 것이죠. Souls that believe that it was worth one more drive. With
네, 소렌토 실내에 들어 앉았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견고한 가로라인이 돋보이죠. 곡선을 넣어서 좀 기교를 부린다던가 재주를 피운 그런 디자인이 아닙니다. 완고한 가로라인을 강조하는 분위기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12.3인치 계기판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10.25인치 모니터입니다. 상당히 해상도가 높고요, 깔끔합니다. 자, 스티어링을 먼저 볼까요? 하나, 둘, 2.5회전 하는 거고요. 차체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약 3회전 정도가 적당하지 싶은데 2.5회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예민한 그런 조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RMDPS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렉에 모터를 장착한 파워 스티어링으로 좀 더 정확한 그리고 빠른 조향 반응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 먼저 보시죠. 트림 미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사륜구동 시스템도 보여주고요. 여기에 콘텐츠를 구성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 설정. 운전자 보조는 뭐가 있을까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경고 시점, 터치 스크린이 되죠.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가 있고요. 안전운전 확인 전화도 있네요. 차의 거동이 이상하다 싶을 때는 유보 콜센터에서 괜찮으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방안전, 차로안전, 차로이탈 방지 보조가 있고요. 전방안전에 충돌 방지 보조가 있습니다. 차로안전 있고요. 차로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안전, 주차안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죠.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는 내린 채 차를 주차장으로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카카오 아이와 연동하는 음성 명령 시스템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26도로 설정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꺼주세요.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까요? 예.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끕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수석 차창 내려줘. 조수석 창문을 엽니다. 네, 말씀하세요. 가까운 주차장.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 현재 장흥면은 맑아요. 이후 오후 6시에는 비가 오겠어요.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포근할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에요.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대화형으로 음성명령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음성명령, 음성인식 시스템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전 세계적으로 이 음성명령 기술은 상당히 업계의 관심 사항입니다. 음성명령을 통해서 차의 모든 부분들을 조작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성인식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기아 자동차의 카카오 아이 기반의 이런 음성인식 시스템도 업계의 톱 수준,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블루투스 오디오 한번 들어보죠. 자, 이 차 크렐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옵션으로 추가 장착하는 부분입니다. 모두 12개의 스피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t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자, 이 정도로 실내를 아주 꽉 채우는 고음질의 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주행 중에 자잘한 잡소리,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 자잘한 잡소리들이 들릴 때는 이런 고급 오디오 들어와 있으니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좀 더 편안한 주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대응을 합니다. 후석 대화, 마이크를 통해서 뒷좌석, 그리고 3열 시트에 누가 앉아 있으면 실내에서 뭐 육성으로 대화하기는 좀 제한이 있죠. 벌써 소리가 좀 울리는 게 들리시죠? 그러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뒷좌석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 브랜드에서 특히 혼다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죠. 역시 참고를 해서
개발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석 시치 모드 설정을 하면 앞좌석에만 소리가 들리죠. 뒷좌석에는 소리가 안 들려서 조용히 잘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카투홈 서비스가 있죠.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미리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아페이, 차에 탄 채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유소, 주차장 뭐 이런 데서, 혹은 드라이브스루 뭐 이런 데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차가 이제 엔진을 장착한 움직이는 장치로서의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이는 디바이스라는 거죠. 바퀴 달린 핸드폰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은 이제 자동차에서도 할 수가 있다. 지불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것은 기아 자동차가 처음이죠. 현대차에서도 적용을 하겠죠. 현대기아차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술들도 차근차근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보면 이 아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올려놓으면 주행 중에 자동 충전이 되겠죠. 그리고 USB 포트가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상당히 넉넉하게 USB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3개씩이나 필요할까요? 자, 그 아래 보시면 로터리 스위치 방식의 변속 레버 들어와 있죠. 8단 습식 DCT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주행 모드 선택을 하는 부분이죠. 스마트,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테레인 기어, 오프로드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누르면 스노우, 머드, 샌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테레인 기어를 사용을 해서 오프로드 지형에 맞는 그런 주행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내리막길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도 있네요. 오프로드에서 내리막길을 갈 때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저속으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2열, 3열 잠깐 보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독립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차 6인승입니다. 5인승인 경우에는 뒷좌석 3열 시트로 되어 있고요. 6인승을 택하게 되면 2열 이렇게 독립 시트를 적용한 6인승을 만나게 되는 거죠. 1, 2, 3열 각각 2개씩의 시트를 적용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에 굳이 3명씩 끼어 앉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좌우 독립된 시트를 적용을 해서 여유 있게 고급스럽게 뒷좌석 누릴 수 있겠습니다. 앉아보면 뒷좌석이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내려가죠. 차창 완전히 내려갑니다. 올라가고요. 햇볕 가리개도 적용을 해서 좀 더 햇볕을 차단하고 외부의 시선에서부터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아마 조명이 들어올 텐데요. 지금 너무 밝아서 보이진 않습니다.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 가운데 통로로 확보를 하게 되겠죠.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구가 있고요. 12V 전원 소켓 그리고 USB 포트 각각 들어와 있어서 필요한 전원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조수석 옆쪽 왼쪽 옆구리로 들어와 있고요. 필요하다면 고급스럽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좌석 오너석으로 뒷좌석 오른쪽 자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전용으로 이 차를 사용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USB 포트 하나를 조수석 시트 뒤편에 배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2개의 USB 포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오너석을 앉아보면 이런 자세가 되죠. 그래서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보면 이렇게까지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뒷좌석도 이렇게 뒤로 젖혀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다양하게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컵홀더도 도어 트림에 붙여 놓아서 공간 활용을 아주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슬라이딩을 해서 최대한 밀면 완전히 밀어버릴 수가 있네요. 간격이 없이. 최대한 뒤로 밀면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훨씬 남는 주먹 3개까지도 들어갈 법한 그런 무릎 앞 공간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 공간을 플렉시블하게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공간을 아주 최적화시킨 유효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3열 잠깐 간단하게 보시죠. 2인용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송풍구와 송풍 조절 장치
그리고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 버튼, 12V 전원구, 그리고 USB 포트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와 간단한 수납함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도 USB 포트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공기 조절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접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접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진출입 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출발합니다. 네, 소렌토입니다. 자, 4세대 소렌토죠. 소렌토 타고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같이 느껴보도록 하죠. 아주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이 차를 준대형 SUV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체가 커지기도 했고요. 소렌토가 처음에는 중형 SUV로 시작을 했죠. 이제 슬쩍 준대형 SUV로 포지셔닝을 살짝 올리고 있습니다. 악보에 샵을 붙이면 반올림 하지 않습니까? 살짝 이제 반올림한 그런 느낌입니다. 12.3인치의 계기판, 10.25인치의 센터 포지션 정보 표시창, 분리된 듯 이어진 듯 하나의 틀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몸을 잘 받쳐주고 있고요. 꽉 조인다기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몸을 받쳐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로터리식 변속 레버, 전자식 변속 장치죠.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8단 PDK죠.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강한 직결감에 더해서 연비 효율까지 고려한 PDK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에서 8단 PDK를 사용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듯 한데요. 이전까지 7단 PDK를 주로 사용을 했었죠. 시속 60, 70km 정도의 속도, 노면의 굴곡을 아주 부드럽게 품어 안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상당히 덩치 큰 SUV.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탑승객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죠. 혼자 즐기는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딱딱한 서스펜션이 어울리겠으나, 덩치 큰 중형, 준대형 SUV라고 한다면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어울린다 하겠죠. 거기에 딱 맞는 정도의 서스펜션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죠. 제 어깨보다 숄더 라인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그만큼 차창이 넓게 배치되어 있어서 차창 밖 풍경을 시원하게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상급 트림에는 1열에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좀 더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7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상당히 이 정도 속도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것 당연한 얘기겠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서는 자글거리는 노면 잡소리가 어느 정도는 실내로 들어옵니다. 상태가 좋은 곳으로 올라서면 노면 소음이 한층 더 개선되죠. MVH 면에서 본다면 차의 어떤 그 완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도로 상태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완성도 높게 MVH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도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다 라는 얘기죠. 앞뒤 구동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네요. 가속 페달을 쭉 밟았더니 구동 토크가 확실히 앞바퀴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어시스트, 현대자동차의 주행보조 시스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데요. 차간거리는 4, 3, 2, 1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버튼 한 번으로 드라이버 어시스트가 작동이 되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함께 작동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인데요. 내비게이션 정보를 같이 받아들여서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 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이런 부분들 전차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100의 크루즈 컨트롤을 마쳤고요. 8단이고요. RPM 1500개 정도 보이고 있죠. 7, 6, 5, 4 4단으로는 안 내려가네요. 5단 3000rpm을 보이고 있는 거죠.
5, 6, 7, 8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라는 얘기죠. 3단까지는 아니어도 4단까지는 좀 커버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5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기어비 구성이 좀 특이한 편인데요. 대개 3, 4단이 시속 100km를 커버하는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5단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판단을 하자면 연비를 좀 더 고려한 기어비 구성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8단 자동 변속기면은 적어도 4단까지 내려도 낮춰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쉽다기보다는 이 차의 어떤 그 주행 특성, 기어비 특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방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바로 눈에 들어오고요. 또한 내비게이션 길 안내까지 표시가 되고 있어서 길 잃을 염려 없이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면서 운전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주행감입니다. 2.2 디젤 엔진이 보여주는 출력 202마력이고요 45kgm의 토크를 보여주죠. 자,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차로를 잘 읽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차선 이탈 방지 장치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왼쪽 오른쪽 차선을 밟을 일이 없이 차선을 인식하고 그 중앙을 유지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죠.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있고 차로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요구 수준, 기대 수준이 자꾸 높아지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를 따라서 완전 정지 후에 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기아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아보는데 킥다운 버튼에 대한 반응은 없고요. 차의 느낌은 강하다기보다는 부드러운 여유의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는데요,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죠. 거의 다른 차 일반 세단의 컴포트 모드 정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차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네요. 여러 사람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준대형 SUV로서 강한 성능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승차감에 포커스를 둔 그런 차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당연한 세팅이죠. 자, 이 부분 뭐 미세먼지 센서를 달아놨네요. 원래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시승을 위해서 추가 장착해 놓은 부분이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시원하죠. 하이브리드와 디젤 엔진으로 먼저 나왔고요. 이제 가솔린 터보가 하반기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출시하자마자 좀 해프닝이 있었죠. 하이브리드 기준 연비를 맞추지 못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지원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터졌고, 기아자동차가 사과를 했고 보상을 기아자동차가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요. 조금 좀 나이브한 게 아닌가, 좀 긴장이 풀어진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2 디젤이 주력 모델이 될 텐데요, 상당히 편안한 느낌입니다. 바쁘게 마구 달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유있게 편안하게 달리는데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고요. 제동의 느낌도 부드럽습니다. 엔진 스탑이 일어나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제시동은, 엔진 시동은 일어나지 않죠. 엔진은 꺼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시동은 어떨지요? 제시동 대체로 부드럽게 제시동이 일어납니다. 아, 이게 SOS 버튼이 이제 들어오네요. 기아 자동차에도 SOS 버튼이 들어오고 유보 버튼
그래서 콜센터와 연락을 해서 긴급한 혹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 이 버튼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버튼이 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든든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죠. 혼자 운전하고 가는 상황에서도 만에 하나 필요한 상황이 오면 콜센터를 통해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한 번에 누르게 돼 있어요. 되게 수입차 같은 경우는, 특히 SOS 버튼 같은 경우는 오작동 내지는 뭐 장난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커버를 한번 열고 누르게 되어 있는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커버 없이 두 단계로 작동을 하는 것보다 급한 상황에서 바로 눌러서 원샷 원킬 한 번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죠. 정상적인 판단 내지는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바로 눌러서 연결하는 게 맞겠죠. 오작동 내지는 승객들이 장난치거나 무심코 만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건 메이커의 생각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설마 오작동 내지는 잘못 만져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 내가 필요한 순간에 바로 연결하는 게 낫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느냐 공급자 입장에서 보느냐 차이를 이 SOS 버튼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좀 더 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의외로 바람 소리가 크다 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고속 구간에서도 엔진 소리는 제법 살아있네요. 바람 소리에 묻히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맞받아치는 느낌이 아니고요. 충격을 부드럽게 어느 정도는 흡수하고 어느 정도는 타고 넘으면서 충격을 잘 걸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지나간 뒤에 어떤 그 잔진동도 잘 흡수하고 있네요. 의미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중충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1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즉각 조처를 하지 못하면 차가 스스로 제동을 해줘서 차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정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사고를 막아주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소렌토에 그 시스템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 7세대 골프에서 처음 적용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따라한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죠. 필요한 기술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빠르게 쫓아가고 또 적용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 메이커의 자존심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인 거죠. 그리고 기아페이 시스템도 있죠.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주차장, 주유소 뭐 이런 데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하나의 움직이는 디바이스가 되는 추세인데요. 그 디바이스 안에 이제 차곡차곡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엔진을 얹어서 달리는 움직이는 기계덩어리라는 의미에서의 자동차는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동차를 평가하는 혹은 판단하는 기준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달린다고 좋은 차냐 아니면 편리한 기능이 많은 게 좋은 차냐 뭐 이런 논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잘 달리고 편리한 기능도 많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기아 자동차는 어떤 그 전통적인 자동차 내연기관을 적용한 기계장치로서의 자동차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죠. 100년 역사를 가진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IT 기술, 전자기술 측면에서 본다면 출발선이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뒤처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좀 더 앞선 기능들을 적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자동차의 평가 기준이 좀 더 다양해진다라고 할 때 현대기아 차에서는 좀 더 기회 요인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제 와인딩 모드에 접어들었는데요. 좀 힘있게 좀 움직여 보죠. 빠르게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는데 그냥 무시하듯
밟고 지나가네요. 와인딩 로드를 타고 가는데요, 약간 소프트한 면이 있지만 여기 맞춰서 차를 다루면 상당히 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딩 로드에서도 차선 이탈 방지, 주행 어시스트,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면서 라인을 넘어갈라 치면 안으로 좀 밀어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 아닌 누군가가 스티어링 휠을 같이 조작해 준다라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향에 강하게 개입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스티어링을 완전히 놓는 건 이제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해보는 거고요. 반드시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되죠. 다만 뭐 억지로 힘을 줘서 잡는다라기보다는 가볍게 손을 얹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으면 필요한 때는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강하게 가는데요. 잘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와인딩 로드에서 사륜구동이 좀 더 힘을 보태죠. 사륜구동 시스템은 이런 오프로드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륜구동 차에 비해서 조금은 더 안정감 있는 주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5인승이 기본이고요, 6인승, 7인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2인승으로 하게 되면 6인승이 되는 거고요, 7인승은 2열 시트를 3인승 시트를 적용을 하게 되죠. 저 같으면 6인승을 택하겠어요. 2열 시트를 2인승으로 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차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5명을 태울 일은 더더욱 많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뒷좌석은 2열로 세팅을 하는 게 좀 더 이 차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가죠. 7인승은 70만원, 6인승은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1865kg, 2톤이 채 안되죠. 차급에 비해서, 차의 덩치에 비해서는 몸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차의 차의 타이어 사이즈,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 공차 중량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마력당 무게를 보면 약 10kg가 안되는 9kg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를 보이게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9.2kg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1차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2차 시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3.0km/L 고요 20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야 될 테고요. 그리고 주행 정보를 눌러서 연비 체크 시작합니다. 에어컨은 끄고 가다가 정 더우면 좀 낮은 단계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능동형 공기청정 시스템이 있는데요,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어 있습니다. 요즘 건강 이슈가 아주 크죠.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오늘 대기질 매우 나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청정 시스템, 능동형 공기청정 모드를 적용을 시키면 아무래도 실내 공기질이 좀 더 쾌적해지겠죠. 미세먼지를 잘 걸러 줄 테고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좀 더 강하게 자리 잡을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 터널이 있는데요, 조수석 차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차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내비게이션 정보와 연동하는데요, 터널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창을 닫고 있지 않으면 차가 스스로 차창을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는 거죠. 상당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어두운 터널인데요. 이 아랫부분 파랗게 빛이 들어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일종의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조명 시스템인데요. 좀 더 다양한 컬러로 조절을 해서 실내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 이렇게 많은 컬러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컬러 차트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연비 2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3.0km/L의 공인복합 연비 대비 9km 이상 더 좋은 연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 얼마냐? 시그니처 기준 계속세 1.5%를 적용을 하고 있죠. 계속세 1.5%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일 위트림 시그니처 트림이 3,817만원입니다 3,817만원 서부터고요. 가장 아래 트림 디젤 트렌드는 2,94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서부터 이 차를 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가장 위트림인 시그니처에 풀옵션을 하게 되면 4,642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4,7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0만원대에서부터 4,700만원 구간에서 이 차를 살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가지 몇 개 편의 및 안전장비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전자식 4WD 230만원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오디오, 선루프 등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을 기본으로 6인승을 할 건지 7인승을 할 건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상당히 가성비는 높지 않나 싶습니다. 5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런 다양한 첨단 편의 및 안전장비를 풀로 갖춘 차를, 풀로 갖춘 SUV를 탈 수 있다는 것, 수입차 시장에서는 좀 힘든 일이죠. 심지어는 1억이 넘는 차에서도 특히나 주행안전장치 같은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럼 현대기아차의 가성비, 경쟁력이 그만큼 좋다, 높은 수준에 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자단 단체 시승인 관계로 아마 연비 테스트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제로백 가속 테스트는 따로 진행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장흥을 출발을 해서 지금 도심 외곽 순환 그리고 자유로를 따라서 여의도까지 달려가는 길인데요. 연비 24.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13.0인데요. 무려 10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1865kg의 공차 중량, 그 무게를 끌고 2.2 디젤 엔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 상황도 괜찮은 편이고요. 주행 중에 이제 빌트인 카메라를 누르면 후방 시야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죠.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아무래도 실내 승객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한 후방 시야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 카메라는 블랙박스 기능도 하죠. 상시 녹화 기능이 있어서 차에 블랙박스 기능도 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녹화를 하게 될 경우에 배터리 전력을 유념을 해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상시 녹화하는 동안 배터리 전력을 소모하게 되니까 말이죠. 또한 그 빌트인 카메라가 연비에도 좀 아무래도 전력 소모를 하게 되니까 연비에도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빌트인 카메라를 장착을 하게 되면 약간의 연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지 공유 시스템도 있죠. 같이 주행하는 일행들끼리 목적지 공유를 하게 되면 내 차의 위치를 서로 위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현하고 있다 싶습니다. 강북강변을 빠져나와서 서강대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비 23.8 좀 떨어졌죠. 교통체증 구간을 지나면서 연비는 살짝 후퇴를 했고요. 경제운전을 한다고는 했지만 교통 흐름에 맞춰서 움직였으니까 일상적인 주행 속도로
편안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도 교통체증 구간 들렸고 시내 구간에 접어들면서 연비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네요. 자, 이제 목적지 여의도로 들어왔고요. 실제 주행거리는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조금 거리가 짧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 나름대로 한번 이 차의 연비를 측정해 봤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여의도 서울마리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 장흥을 출발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약 40.7km 달려온 최종 주행 연비 23.7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신형 소렌토, 4세대 신형 소렌토의 불편한 점, 아쉬운 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주행 모드를 좀 더 분명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탄력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에코 모드는 조금 더 이보다 좀 더 부드럽게 편안하게 해서 주행 모드 간의 성격의 차이를 조금 더 벌려놓으면, 강약의 차이를 좀 더 벌려놓으면 주행 모드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각각의 차이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주행 모드를 택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고요. 그냥 가속 페달로 조절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몇 개의 주행 모드를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각각의 주행 모드의 차이는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각각의 주행 모드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카카오 아이의 음성인식 시스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편안하게 대화형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좀 더 완벽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거죠. 네, 말씀하세요. 실내 온도 22도.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자, 여전히 아주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맞춰달라는 요청에는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디테일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에서는 그냥 헬로 벤츠, 헬로 BMW, 안녕 BMW 정도로 호출을 해서 음성명령 시스템을 가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아직은 현대기아차는 음성명령 버튼을 누른 뒤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부터 음성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음성명령으로 시스템을 불러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주 사소한 아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적어도 성능 면에서는 이전 소렌토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싶습니다. 상당히 무난하고 편안한 그런 주행의 느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8단 습식 DCT가 성능보다는 좀 더 효율에 포커싱을 한 세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차의 성격과는 잘 들어맞는 변속기 세팅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차들과 견져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싶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거의 미쳤다 싶을 정도로 어떤 차의 디자인 그리고 주행 및 편의 장비들 여러가지 IT 기술까지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들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참 요즘 독해졌다 싶고요. 그만큼 이 차 기아자동차 하나하나의 자동차들의 상품성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역시 소렌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신형 4세대 소렌토 시승은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